깊이 알아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데이터가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과거 패턴이 미래를 예측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될 때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상황이 꽤 많죠. 그럴 때 전문가 집단의 통찰력을 아주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바로 델파이 기법인데요. 이게 단순히 여러 사람 의견 그냥 모으는 거랑은 좀 다르고 불확실성 자체를 관리하는 상당히 구조화된 접근법이라고 들었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델파이 기법. 이게 처음 나온 게 1940년대 후반에서 한 50년대 사이였어요. 그 냉전 시대의 미국 랜드 연구소, 랜드 코퍼레이션이라고 하죠. 거기서 군사기술 예측 같은 거 하려고 개발한 방법론입니다. 아, 랜드 연구소요? 네. 이름은 그 고대 그리스 델포이 신탁에서 따왔다고 하는데 약간 그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흥미롭네요. 본질적으로는 전문가 집단이 좀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차계적인 소통 과정을 거쳐서 합의를 만들어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전문가 합의법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처음엔 군사 분야였지만 지금은 IT, R&D, 교육, 공공정책, 비즈니스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델파이 기법이 그렇게 효과를 발휘하는 데는 몇 가지 핵심 원리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4가지라고 하셨죠. 익명성, 반복, 통제된 피드백, 그리고 통계적 집단 반응. 네, 맞습니다. 그 4가지가 핵심입니다. 그럼 첫 번째, 익명성부터 좀 짚어볼까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익명성은요. 이게 어떻게 보면 델파이의 초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정 사람의 명성이나 직급 때문에 다른 전문가 판단이 영향을 받는 거 이걸 후광 효과라고 하잖아요. 아, 네네, 있죠. 네. 혹은 권위 있는 사람 의견에 그냥 따라하게 하는 경향 같은 거 이런 편향을 막아주는 핵심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어떤 사회적인 압력 없이 정말 소신껏 자기 의견을 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아, 그래서 아이디어 자체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의견 낸 사람이 누군지가 아니라 의견 그 자체의 가치를 보게 만드는 겁니다. 네. 2번째 원리는 반복이라고 하셨어요.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 라운드에 걸쳐서 진행돼요. 각 라운드가 끝나면 다른 참여자들이 어떤 의견을 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 근거를 익명으로 피드백받습니다. 아, 피드백을 받는군요. 네, 그걸 보고 자기 처음 판단을 다시 생각해보고 또 수정할 기회를 갖는 거죠. 이게 일종의 사회적 학습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반복하면서 집단의 이해도 깊어지고 예측의 정교함도 점점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3번째는 통제된 피드백인데요. 이게 그냥 자유롭게 토론하는 거랑은 다르다는 점이 좀 흥미로워요. 어떻게 통제된다는 거죠? 아, 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중립적인 진행자가 있어요. 이 진행자가 피드백을 그냥 막 주는 게 아니라 구조화해서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히 모든 의견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예측치들의 중앙값이나 4분위 범위 같은 통계적인 요약 정보를 주고요. 또 핵심적인 논거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유들을 잘 정리해서 전달하는 거죠. 아, 진행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논의가 감정적으로 흐르거나 아니면 주제에서 벗어나는 걸 막을 수 있고요. 중요한 쟁점이나 의견 차이에 집중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4번째는 통계적 집단 반응입니다. 이건 최종 결과를 어떻게 도출하는 방식인가요? 최종 결과는 단순히 모든 의견을 산술평균 내는 게 아니고요. 마지막 라운드까지 나온 전문가들의 판단을 통계적으로 집계해서 결정합니다. 이게 개별 전문가가 가질 수 있는 어떤 극단적인 편견 같은 걸 완화하고 소위 다수의 지혜를 활용해서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식이죠. 그렇군요. 결국 이 4가지 원리, 그러니까 익명성, 반복, 통제된 피드백, 통계적 집단 반응, 이게 서로 맞물려 돌아가면서요. 조직 전체가 그냥 한 방향으로만 생각하게 되는 집단 사고라던가 아니면 처음에 딱 들은 정보에 너무 영향을 받는 초두 효과 또는 특정 숫자에 그냥 매몰되는 고착 편향 같은 거. 이런 인지 편향들을 아주 체계적으로 줄여주는 일종의 리스크 관리 도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와, 듣고 보니 굉장히 정교한 시스템이네요. 전문가의 주관적인 직관을 뭔가 견고하고 방어 가능한 예측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군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일종의 정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 델파이 기법,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가장 유용하게 쓸 수 있을까요? 이게 만능 도구는 아닐 텐데요. 맞습니다. 만능은 아니죠. 델파이 기법의 가치는 특히 과거 데이터가 없거나 있더라도 신뢰하기 좀 어렵거나 혹은 과거 패턴이 미래랑 별 상관이 없을 때 이럴 때 정말 빛을 발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경우일까요? 예를 들어서 아주 혁신적인 신제품을 출시한다고 해보죠. 그럼 과거 판매 데이터가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비교할 만한 게 없죠. 네, 이럴 때 시장 수요를 예측해야 한다 그러면 전문가들의 판단에 기댈 수밖에 없거든요. 이때 델파이가 아주 유용합니다. 아, 그럴 때는 정말 전문가들의 어떤 감이나 경험 기반 예측이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또 다른 예를 들면 아주 파괴적인 신기술이 등장했을 때 이게 시장에 얼마나 빨리 받아들여질까, 또 어떤 파급 효과가 있을까 예측하는 경우. 이것도 과거 데이터는 거의 도움이 안 되죠. 기술 전문가, 시장 전문가,
소비자 행동 전문가, 이런 분들의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장기적인 전략 계획을 세울 때도 도움이 되겠군요. 몇 년 뒤 시장이나 경쟁 구도 같은 거요. 맞습니다. 장기 전략 계획 수립 시에도 유용해요. 수년에 걸친 시장 동향, 경쟁 구도 변화, 거시경제 변수 이런 걸 다 고려해야 하는데 단순한 과거 데이터 분석만으로는 이런 복잡한 미래 시나리오를 구성하기 어렵거든요. 아, 그러고 보니 새로운 정책이나 규제가 생겼을 때 아니면 팬데믹 같은 예상치 못한 외부 충격이 왔을 때 그 영향을 예측하는 데도 유용하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런 어떤 구조적인 변화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정성적인 판단을 체계적으로 종합하는 데 아주 효과적이죠. 사실 델파이 기법을 조직에서 성공적으로 활용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조직의 성숙도를 좀 보여주는 면도 있어요. 아, 어떤 면에서요?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고 또 예측 과정에 기꺼이 자원을 투자하고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존중하는 그런 문화가 있다는 방증이거든요. 순수하게 정량적인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이해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네,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실제 델파이 프로세스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1단계가 연구 설계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예측 목표를 정말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예를 들어 그냥 X 제품 매출 예측 이렇게 하면 너무 모호하죠. 이건 의미 있는 결과를 얻기 어려워요. 좀 더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네. 예를 들면 마케팅 예산을 50만 유로로 가정했을 때 2026년 3분기 EU 시장에서 X 제품의 가장 가능성 있는 판매량, 그리고 낙관적인 경우와 비관적인 경우의 판매량 예측, 이런 식으로요. 조건과 범위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체 과정을 관리할 숙련되고 중립적인 진행자를 선정하는 게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아, 진행자의 역할. 아까도 중요하다고 하셨죠. 네. 이 진행자가 설문지 개발부터 전문가 섭외, 피드백 종합, 그리고 과정 전반의 공정성과 익명성을 유지하는 책임을 지거든요. 그렇군요. 자, 2단계는 전문가 패널 구성입니다. 패널의 질이 결국 결과의 질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해야 할까요? 네, 정말 중요합니다. 기준은 크게 보면 해당 주제에 대한 전문성, 이게 당연히 첫 번째고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 또 다양한 배경, 예를 들면 소속 기관이나 지역 같은 걸 고려해서 다양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양성요? 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시각을 얻기 위해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과정에 성실하게 참여할 시간과 의지가 있는지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거든요. 패널 규모는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문제의 복잡성에 따라 좀 다른데요. 보통 한 10명에서 20명 정도면 좀 깊이 있는 논의가 가능하고 관리도 용이하고요. 30명 이상, 많게는 100명까지도 하기도 하는데 이러면 더 넓은 의견을 모을 수는 있지만 관리가 복잡해지고 중간에 이탈하는 사람도 생길 위험이 커지죠. 많은 연구에서는 한 10명에서 15명 정도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패널 구성의 질과 다양성이에요. 네. 이제 3단계 여러 라운드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핵심 과정으로 들어가 보죠. 이건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여기가 이제 델파이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통 1라운드는 좀 개방형 질문으로 시작해요. 예를 들면 향후 10년간 전기차 수요를 이끌 주요 요인 5가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식으로요. 다양한 아이디어를 탐색하고 핵심 쟁점을 파악하는 게 목표입니다. 아, 처음엔 자유롭게 의견을 내도록 하는군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2라운드부터는 1라운드 응답을 바탕으로 좀 더 구조화된 질문을 던집니다. 중요도를 평가하게 하거나 순위를 매기게 하거나 아니면 구체적인 수치를 예측하도록 요청하죠.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예측치만 딱 내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근거를 같이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겁니다. 근거가 중요하다고요? 네, 특히 자신의 예측이 다른 전문가들의 평균적인 의견과 좀 차이가 클 경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요구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이게 나중에 피드백의 핵심 자료가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그 다음 라운드들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후속 라운드에서는 이제 진행자가 통계 요약, 아까 말씀드린 중앙값, 4분위 범위 같은 거요. 그리고 익명으로 처리된 핵심 논거들을 피드백으로 제공합니다. 그럼 전문가들은 이 피드백을 보고 다시 한번 자기 예측과 근거를 검토하고 수정할 기회를 갖는 거죠. 아, 계속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네요. 맞습니다. 미리 정해둔 어떤 합의 시준에 도달하거나 아니면 라운드를 거쳐도 더 이상 응답에 큰 변화가 없을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보통 한 2, 3번 정도 라운드를 돌면 충분한 수렴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4단계는 최종 예측 도출 및 분석이군요. 여기서 합의라는 게 꼭 만장일치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만장일치가 아니라 전문가들의 응답의 변동성이 우리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줄어들거나 안정화된 상태를 의미해요. 예를 들어서 내용 타당도 비율, CBR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통계 지표를 사용해서 특정 항목에 대해 얼마나 많은 전문가가 이건 필수적이다라고 동의하는지 이런 식으로 합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최종 보고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기나요? 최종 보고서에는 단순히 최종 예측 숫자만 띡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예측치와 함께 합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나타내는 통계, 그리고 그 합의를 뒷받침하는 핵심 논거들이 요약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거, 합의되지 않은 소수 의견과 그 논거까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소수 의견도 중요하게 다루는군요. 네,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그 예측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리스크나 혹은 다른 가능성, 대안 시나리오를 파악하는데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되거든요. 듣고 보니 결국 전문가 개개인의 머릿속에 있던 어떻게 보면 좀 암묵적인 지식들을 조직 전체가 활용할 수 있는 명시적이고 구조화된 집단지성으로 바꿔나가는 과정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아주 잘 요약해 주셨네요. 1라운드의 개방형 질문이 전문가의 직관을 끌어내는 단계라면 후속 라운드의 정량화 요구와 근거 제시는 그 직관의 논리적인 옷을 입히는 과정이죠. 최종 보고서는 그 결과물이고요. 예측 자체뿐만 아니라 그 예측에 도달하기까지의 사고 과정, 그리고 핵심적인 불확실성까지 담고 있는 조직의 정말 귀중한 지적 자산이 되는 셈입니다. 네, 정말 체계적이고 강력해 보이는데요. 그래도 이런 델파이 기법에도 장점과 단점이 있겠죠? 먼저 장점부터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장점은 앞서 원리 설명하면서 좀 나왔는데요. 가장 큰 건 역시 인지 편향, 집단 사고나 권위 편향 같은 걸 완화할 수 있다는 점이죠. 또 전문가들이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온라인 등으로 참여할 수 있으니까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전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을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 그렇죠. 물리적 제약이 없겠네요. 네. 그리고 전 과정과 논거가 문서화되니까 투명성이 높고 결과에 대한 신뢰도도 높일 수 있고요. 익명성 덕분에 좀 솔직하고 어쩌면 비주류적인 의견도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반대로 단점이나 좀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여러 라운드를 거치니까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그래서 아주 긴급한 의사결정에는 좀 부적합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군요. 네. 그리고 아까도 강조했지만 진행자의 역량이나 설문 설계가 결과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이것도 단점이자 리스크죠. 또 뛰어난 전문가 패널을 제대로 확보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고요. 과정이 길다 보니 중간에 참여를 포기하는 전문가가 생길 위험도 있습니다. 아, 중도 이탈 문제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게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보니 자칫하면 가치 있는 소수 의견이 그냥 묵살될 위험도 있어요. 인위적인 합의 압력이 작용할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만약 진행자가 중립적이지 않다면 결과를 특정 방향으로 유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그렇군요. 장점도 많지만 고려해야 할 약점들도 분명히 있네요. 이런 약점들을 좀 관리하거나 완화할 방법도 있을까요? 네, 물론 있습니다. 시간 문제는 요즘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거나 뒤에 좀 더 설명드릴 실시간 델파이, RTD 같은 방법을 쓰면 상당히 단축할 수 있어요. 진행자나 설계 자체의 편향 문제는 가능하면 중립적인 외부 전문가에게 진행을 맡기거나 아니면 본조사 전에 소규모로 파일럿 테스트를 해보는 걸로 줄일 수 있고요. 패널 이탈 문제는 어떻게 하죠? 패널 이탈은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고 진행 상황을 꾸준히 공유하면서 소통하고 처음 전문가를 섭외할 때 약간 여유 있게 인원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위적인 합의 압력 문제는 진행자가 의도적으로 소수 의견과 그 논고를 좀 부각시켜주고 오히려 이견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 그 합의 도출이라는 목표와 가치 있는 다른 목소리들을 보존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는 게 핵심이군요. 맞습니다. 그게 정말 중요해요. 단순히 통기적인 합의 숫자만 딱 얻으려고 하는 건 델파이의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합의를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 합의되지 않은 소수 의견의 논리를 깊이 파고들어서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좀 더 다각적인 시각과 시나리오를 확보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네. 그럼 이 델파이 기법을 다른 예측 방법들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먼저 시장조사나 패널 합의법 같은 다른 정성적인 기법들과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시장조사는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현재의 선호도나 인식을 파악하는 데 강점이 있죠. 하지만 이걸로 장기적이거나 구조적인 변화를 예측하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델파이는 전문가의 예측적 판단을 구하는 거니까 대상과 목적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고요. 패널 합의법은요? 이것도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는 거잖아요. 네, 패널 합의법은 보통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토론하는 방식인데 신속하게 결론을 낼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바로 그 대면 토론 때문에 델파이가 해결하려고 했던 집단사고나 권위 편향 같은 심리적 편향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판매사원들 의견을 종합하는 방법은 현장감은 있겠지만 주관적인 편견이 개입될 여지가 크고 역사적 유추법은 비슷한 과거 사례를 찾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고요. 그렇군요. 그럼 이번에는 정량적인 기법들, 예를 들어 시계열 분석이나 회귀 분석 같은 것들과 비교하면 어떻게 다른가요? 정량적 기법들은 기본적으로 미래는 과거의 연장선이다라는 가정을 깔고 있죠. 그래서 과거 데이터 패턴을 분석하는 데는 아주 강력합니다. 비교적 안정적인 시장에서 단기 예측을 할 때는 효과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구조적인 변화가 생기거나 과거에 없던 새로운 변수가 등장하는 상황은 예측하기 어렵죠. 아, 패턴이 깨지는 경우엔 약하다는 거군요. 그렇죠. 델파이는 바로 그런 부분, 즉 정량적 기법들이 놓칠 수 있는 질적인 변화 요인이나 미래 불확실성을 전문가들의 판단을 통해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정성적인 델파이와 정량적인 기법을 결합하는 하이브리드 모델인 것 같아요. 어떻게 통합할 수 있을까요? 네, 그게 아주 중요하고 실용적인 접근인데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델파이를 이용해서 정량 모델에 들어가는 파라미터, 즉 입력값을 추정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서 신제품 수요 예측 모델을 만든다고 해보죠. 그런데 이 제품이 워낙 혁신적이라 과거 데이터가 없어요. 그러면 모델에 필요한 핵심 변수, 스칼시험 초기 시장 침투율 같은 거요. 이걸 델파이를 통해 전문가들에게 물어서 추정하고 그 값을 모델에 넣는 거죠. 아, 데이터가 없는 부분을 전문가의 판단으로 메워서 모델을 돌리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방식은 반대로 델파이를 이용해서 정량 모델이 내놓은 결과를 조정하는 겁니다. 결과를 조정한다고요? 네. 먼저 통계 모델 같은 걸로 기본적인 베이스라인 예측치를 뽑아요. 그런 다음 델파이 패널 전문가들이 이 결과를 검토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델이 미처 고려하지 못한 여러 가지 질적인 정보들, 예를 들어 경쟁사가 곧 신제품을 내놓을 것 같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규제가 시행될 예정이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반영해서 최종 예측치를 조정하는 겁니다. 와, 정말 정량적 분석의 어떤 객관성과 델파이가 가진 미래지향적인 통찰력을 영리하게 결합하는 방법이네요. 이게 바로 시너지 효과겠군요. 네, 맞습니다. 각 방법론이 가진 한계를 보완해서 예측의 정확성도 높이고 또 전략적인 가치도 높이는 거죠. 그래서 예측이라는 게 단순히 모델을 쓸 거냐 전문가를 쓸 거냐 이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데이터 기반의 예측과 전문가의 통찰력 사이에서 계속 대화하고 조율하는 과정이고 델파이는 이 대화를 아주 체계적으로 이끌어주는 효과적인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그런데 이 델파이 기법도 처음 만들어진 이후로 계속 진화해 왔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변형된 형태들이 있나요? 네, 시대의 요구에 맞춰서 계속 발전해왔죠. 대표적으로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정책 델파이, 폴리스 델파이입니다. 정책 델파이요? 네, 전통적인 델파이가 주로 어떤 예측치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목적이 있다면 이 정책 델파이는 좀 달라요. 복잡하고 논쟁적인 정책 문제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대립되는 의견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그 구조를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합의가 아니라 오히려 의견 대립을 드러낸다고요? 그건 좀 의외인데요.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세상에는 단 하나의 정답이나 예측치보다는 다양한 대안과 관점, 그리고 각 주장의 근거가 되는 가정들을 명확히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한 문제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AI 윤리 문제라든지 기후변화 대응 정책 같은 거요. 이런 문제들은 깍 떨어지는 예측값 하나를 얻는 것보다 여러 가능한 선택지와 각각의 장단점, 리스크를 파악하는 게 훨씬 중요하죠. 아, 그래서 일부러 다양한 의견을 드러내는 거군요. 특징은 뭔가요? 그래서 정책 델파이에서는 일부러 서로 상반된 견해를 가진 전문가, 식견 있는 옹호자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런 분들을 패널에 포함시키기도 하고요. 피드백을 줄 때도 의견 분포가 얼마나 갈리는지, 양극화 정도를 강조해서 보여주고 때로는 후반 라운드에서는 익명성을 좀 풀고 서로 토론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구조화된 갈등을 통해서 각 주장의 강점과 약점을 명확히 하고 어쩌면 제3의 창의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거죠. 굉장히 흥미롭네요. 그럼 두 번째 변형은 실시간 델파이 RTD라고 하셨죠? 이건 어떤 점이 다른가요? 네, 실시간 델파이, RTD는 웹 기술의 발전을 활용해서 전통적인 델파이가 가진 가장 큰 단점, 바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문제를 해결한 방식입니다. 아, 시간을 단축시키는 거군요. 네, 핵심은 라운드가 없다는 거예요.
전통적인 방식은 1라운드 끝나고 결과 취합하고 피드백 만들고 2라운드 설문 보내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시간이 많이 걸렸잖아요. 네, 그렇죠. RTD는 전문가가 온라인 시스템에 접속해서 자기 의견을 제출하면 거의 즉시 그룹 전체의 통계치나 다른 전문가들이 남긴 익명 코멘트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보고 언제든지 다시 자기 의견을 수정할 수 있는 거죠. 라운드를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와, 그럼 정말 획기적으로 시간이 단축되겠네요. 맞습니다. 몇 달씩 걸리던 과정이 몇 주, 심지어는 며칠 만에도 끝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주고받으니까 참여자들의 참여도나 몰입감도 훨씬 높아져서 중간에 이탈하는 비율도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진화 과정을 보면 델파이의 핵심 원리인 구조화된 반복적 피드백이라는 게 참 유연하고 강력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RTD는 속도 문제를 해결했고 정책 델파이는 어쩌면 인위적일 수 있는 합의 문제를 다른 관점에서 접근했죠. 델파이는 정말 계속 진화하는 살아있는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나눈 이 모든 내용을 종합했을 때 이 델파이 기법을 우리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청취자 여러분께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을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델파이 기법을 그냥 어쩌다 한번 쓰는 일회성 프로젝트로 생각하기보다는 조직의 중요한 계획 주기, 예를 들면 뭐 연간 전략을 수립한다거나 R&D 로드맵을 설정한다거나 아니면 주요 리스크를 관리하는 그런 핵심 프로세스에 체계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국내에서도 뭐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지, 영유아 감염병에 어떻게 대응할지 권고안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기업에서 새로운 정보 시스템을 어떤 방식으로 도입할지 결정하는 등 정말 다양한 비정량적 문제 해결에 효과적으로 활용된 사례들이 있거든요. 아,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는군요. 네, 이건 델파이가 단순히 미래 수요 예측 같은 걸 넘어서 뭐 신규 사업의 성공 요인을 정의한다거나 여러 기술 개발 과제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한다거나 시장의 잠재적 리스크를 미리 식별하는 등 아주 다양한 전략적 의사결정에 폭넓게 적용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빅데이터와 AI 시대에도 이렇게 전문가의 판단에 의존하는 델파이 기법이 여전히 유효할까요? AI가 더 정확하지 않을까요? 그게 참 역설적인데요.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증가할수록 오히려 데이터가 아예 없거나 아니면 과거 데이터가 미래를 전혀 설명해주지 못하는 그런 근본적인 불확실성의 영역은 더욱 중요해진다고 봅니다. AI는 물론 과거 패턴을 학습하는 데는 정말 뛰어나죠. 하지만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기술이 등장한다거나 지정학적 위기처럼 어떤 구조적인 단절이 발생하는 상황 앞에서는 AI도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 AI가 예측하기 어려운 영역이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바로 그런 지점에서 델파이는 인류가 가진 가장 강력한 패턴 인식 엔진, 바로 인간 전문가의 집단지성을 아주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검증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델파이의 진짜 강점은 어떤 미래를 정확하게 맞추는 능력 그 자체라기보다는 조직이 불확실한 미래의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하고 그 이면에 있는 핵심 동인과 가정들을 깊이 이해하도록 돕는 데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더 강건하고 유연한 전략을 수립하도록 이끌어주는 거죠. 데이터가 없는 깜깜한 바다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대와 같다고 할까요? 복잡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에서 우리에게 더 깊은 통찰력과 잘 문서화된 전략적 논거를 가지고 항해할 수 있도록 이끄는 필수적인 나침반이라고 생각합니다.